안녕하세요, 이남승입니다. 세계지리 9월 평가원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난하게 시험 잘 보셨죠? 개념 기출 완강했으면 50점 받을 수가 있고, 또 메타 강의에서 우리가 기후 값 차이 많이 연습했잖아요. 물론 지금까지는 다르게 세계 온대 하나 열대 기후가 출제된 것도 아니고 4개의 온대가 출제되었지만 요 푸는 방법 우리가 메타 강의에서 공부했던 그대로 몇 월 건기, 몇 월 건기 적어두시고 특이한 지역으로 접근하시면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작년 평가원부터 작년 9평, 작년 수능, 그다음 올해 6평 그래프 문제가 4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잖아요. 이번 9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3문제 출제가 됐죠. 지형의 단면도 그래프는 그래프로 보기 좀 애매하니까요. 물론 기후 표를 합치면 표를 그래프로 합치면 3.5문제 정도로 그래프 해석은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다. 줄글 자료로 출제를 하고 있다. 즉 평가원이 계속적으로 통계 자료보다는 개념 위주로 줄글 자료 위주로 가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평가 문제였고요. 올해 수능도 무난하게 출제가 될 거로 예상됩니다. 물론 한지보다 세지가 약간 어려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 기후값 차이 문제 때문에 그랬을 건데 충분히 우리가 기출 강의를 통해서 단순히 기후 문제를 요식행위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했던 지도에 점이 찍혀 있을 때 이 기후 지역이 어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풀리는 문제가 출제되어서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타 강의 꼭 들으세요, 여러분들. 자, 1번 보겠습니다. 블라블라블라인데 말라카 막스는 땡땡 해협이다. 말라카니까 말라카 해협이겠죠. 따라서 다 바로 3번 찾을 수가 있고요. 좀 더 나아가자면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다. 그래서 인도양, 태평양, 인도양, 태평양 해당하는 것은 3번밖에 없죠. 여기가 바로 말라카 해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가 도시국가, 중개무역으로 유명했던 곳이 되는 것이고 동아시아 국가에 수입한 석유를 실은 많은 유선이 지나간다를 통해서 3번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출제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줄글 자료이고요. 카르스 지형을 줄글로 출제를 했습니다. 카르스 지형은 일반적으로 촉의 움푹 파인 모양, 이거를 와지라고 하죠. 이 가가 돌리네를 의미하고요. 후기에는 평지의 우뚝솟은 우뚝솟다라는 것은 높은 산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탑 카르스트다. 근데 이제 탑 카르스트랑 그다음에 카렌이 조금 애매하다면 끝까지 읽는 거죠. 끝까지 읽는 거. 줄글은 처음에는 어렵지만 끝까지 읽으면 다 해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는 석함에 발달된 수직의 전리를 따라 용식장이 진전된 후 용식되지 않음. 그렇죠. 뾰족하게 돌출된 암석이잖아요. 이게 바로 카렌을 의미하니까 우뚝 솟은 모양은 탑 카르스트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이 규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탑 카르스트는 산의 모양입니다. 산의 모양. 그리고 이 카레는 뾰족뾰족한 왜 우리 요즘엔 잘 쓰지 않는데 아버지들 식당 가시면 이쑤시개 쓰시잖아요. 이쑤시개 통 보면 뚜껑을 열면 뾰족뾰족뾰족하게 되어 있잖아. 그게 바로 카레 느낌이다. 사진으로 구분하기 좀 더 쉬운 방법은 사진으로 봤을 때 어떤 산에 나무가 있으면 이건 탑 카르스트고 카레는 뾰족뾰족한 돌기둥, 돌출된 암석입니다. 나무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규모의 문제, 사진에서는 나무의 유무 문제 이런 식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 라는요. 땅 속의 전례에 따라 지하수의 용식작용이니까 석회 동굴이 되는 것이죠. 자, 붉은색의 흙은 맞습니다만 라테라이트는 열대기후의 토양이죠. 테라로사라고 하고요. 자, 탑카르스는 기반함의 용식장을 받은 이후 남은 봉우리다. 산 봉우리다. 산의 개념이다. 옳은 설명이고. 다음에 튀르키예 파묵갈레는 석회와 단구이지 카렌이 아닙니다. 마다가스카르 그랑칭기 혹은 중국의 성림 이런 곳이 대표적인 카렌 지역이죠. 자, 석회동굴의 기반함, 네. 뿐만 아니라 이 전체 카르스의 기반함인 석회암은 주로 탄산칼슘 퇴적암이다. 옳은 설명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카르스 지형의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였고요. 이번에 메타 강의 하면서 분명히 9평 출제자들이 감금당해서 올림픽을 볼 거다. 올림픽 국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쌤이 얘기했었죠. 근데 이제 국기라는 것은 흑백으로 출제되다 보니까 특이한 나라밖에 출제될 수 없고 국기가 포인트가 되진 않는다라는 거였죠. 매우 쉽게 출제됐습니다. 자, 1번입니다. 개체 도시는 모두 바다와 접해 있어요. 그냥 바로 서울이면 아니죠. 그지? 자, 개체 도시는 유럽이 아시아보다 많다. 네, 숫자 세보면 되죠. 자, 유럽 보면 바르셀로나, 아테네, 런던, 그 다음에 올해 열린 파리, 그 다음에 아시아, 서울, 베이징, 도쿄 3대4 유럽이 이겼네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무난하게 해결됩니다. 어려운 게 없죠.
조금 더 이렇게 났으면 좋겠다. 자, 4번 종교이고요. 앙코르와트 캄보디아죠. 불교가 되고요. 자, 이 사원의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신자가 가장 많은 인도에 있다. 힌두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난 대부분 국민 인도네시아 이슬람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이슬람 모양처럼 생겼죠. 서남아시아에 기원하여 북부 아프리카 전파된 것은 이슬람. 둥근 지방에 모스크가 있는 것 이슬람. 다신교 힌두교. 그다음에 크니 힌불이죠. 이슬람이 힌두교보다 많다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민족 종교는 힌두교, 나머지 이슬람과 불교는 보편 종교에 해당한다 라는 종교의 기본적인 개념을 묻고 있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표로 출제됐지만 요걸 그래프로 합쳐버린다면 4문제가 되고요. 이걸 그래프로 빼버린다면 그래프 문제는 3문제밖에 되질 않습니다. 네, 기후지역 문제이고요. 항상 통계 자료는 순서대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특이한 기후지역으로 먼저 합니다. 네, 가, 나, 다 중에서 네, 연강성이 제일 적은 곳. 네, 여기가 사막지역. 다가 A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와 나 중에서 최하늘 평균을 먼저 보시면요. 최하늘 평균 기온이 20도가 다 넘습니다. 그래요. 온대 기온은 최하늘 기온이 20도가 넘지 않죠.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이 열대기의 특징이잖아요. 따라서 요 문제를 통해 가지고 D, 남반구 CS는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바로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 B, C 중에 하나인데 상대적으로 B와 C는 적돌 기준으로 북반구 사바나, 남반구 사바나이니까 네, A가 건조기후다. 강수량이 500 미만이다. 다가 A다 라고 바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1월 강수량이 60보다 적다. 열대 건기 기준 60이잖아요. 따라서 나는요 1월 건기인 북반구 사바나가 되는 것이고 가는 하나 남아있는 남반구 사바나가 된다. 가나다 CBA 해서 답 4번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그 기후지역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6번 지역지리고요. 게르, 유목민, 허르헉에서 몽골이 되고요. 전통 고상가옥, 쌀, 나시고랭, 인도네시아가 되고요. 합장가옥, 급경사, 둥글고 점성이 높은 쌀, 주먹밥, 일본이 되죠. 그래서 C, A, C, B, 답 2번 매우 쉽죠. 자, 그 다음에 또 지역지리입니다. 이집트는 미래 순수입국이다. 이집트는요, 농업이 발달합니다. 나일강 환계 농업으로. 이게 주식이 밀이고요. 그래서 밀을 갖다가 생산을 많이 해요. 하지만 인구가 많다 보니까 수입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연바이년으로 수입 안 한 해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걸 통계자로 모듈 외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집트는 농사를 짓는데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3등일 정도로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주식이 건조기는 또 밀 빵이다 보니까 밀의 소비량이 되게 많겠구나라는 것 정도까지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통계자를 다 연도별로 연바이년으로 외울 수는 없으니까 세모하셔야 되고요. 다음 니은 다르푸르 분쟁이 발생하는 곳이 바로 수단역이죠. 옳은 설명. 다음 D, 남수단은요, 네, 크리스천 신자가 훨씬 많죠. 이슬람 신자는 수단에서 많죠. 따라서 D가 틀렸고. 다음에 A, B 사이의 국경선 나일강 따라 설정된 게 아니다라는 것은 기출 평가원에 출제된 적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여러 나라를 지나 흐르는 하천인 국제하천은 국경을 이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대륙만 제외하고요. 그게 바로 교육과정상 아프리카이죠. 아프리카의 국가들 간의 국경선은 식민지 지배를 했던 유럽 열강들의 편의를 위해서 위선, 경선, 가로, 세로선, 수직으로 직선 형태로 그려졌다라는 것이 교육과정상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따라서 답은요. 1번 기억 니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이집트는 미래 순수입국인데 이게 선생님도 수없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빠니보틀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빠니보틀이 이집트를 갔는데 이집트에 이것저것 빠니보틀이 아니구나. 다른 애인데. 하여튼 갔는데 이집트는 이 서민들 그러니까 밀의 가격을 국가가 조정을 해준대. 밀의 생산량이 떨어지잖아. 그럼 밀을 수입하고 밀 수입을 예를 들어서 킬로당 1,000원이라고 수입하자고. 그럼 수입을 했지만 이게 너무 비싸니까 정부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800원을 지원해가지고 국민들한테는 200원에 판매를 한대요. 다른 것도 아니고 밀을 왜 주식이기 때문에 농업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밀이 이 지역의 중요한 주곡 작물이다. 관계농을 통해서 생산도 많이 하지만 인구가 많다 보니까 수입을 할 때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되 이집트는 무조건 미래 순수입 국가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출제자들도 이것만으로 무조건 답을 골라낸 상황은 오바라는 걸 알기 때문에 디글리어를 확실히 틀린 선지로 출제를 한 것이죠. 하여튼 여튼 이집트가 그렇대요. 좀 특이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석유를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니까 석유 가격이 비싸면 정부가 지원을 조금 해준단 말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집트는 석유 가격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과
물가와 직결하는 미래 가격을 정부 지원을 통해서 저렴하게 야, 그래도 굶으면 안 되니까 밀가루는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국민들이 소비하게끔 지원해줘야지 이런 느낌이다 라는 그 여행 유튜브를 보고 문제를 출제했나요? 여튼 그렇습니다. 자, 사진 자료를 건조지형 출제됐고요. 너무나 쉽죠? 자, A는 버섯바위입니다. 유수가 아니라 바람에 의한 침식이고요. B는 이제 선상지죠. 선상지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만드는 지형을 바르한이 아니라 바하다라고 하고요. 매사에 대한 옳은 설명이 3번이 되죠. 맨날 요거 나오죠. 그죠? 자, D는요, 플라야입니다. 플라야 혹은 플라야호. 네, 농업용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염도가 높아서요. 그다음 B와 D에는 구조토. 구조토라는 것은 툰드라기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죠. 자, 그럼 9번. 자, A, B. 심지어 여기 지역과 아니 A, B래. 여기 색칠된 동그라미에 색칠하는 동그라미 단면도를 그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쉽죠. 거리를 통해서 A는 안데스 산맥이 되고요. B는요, 브라질 고원. 네, 안정지계가 됩니다. A는 안데스, 그 신기로 할게요. 안정지계. 자, C는요, 이 대서양 가운데잖아요. 중앙해령이죠. 그 다음 D 지역은요, 동아프리카 지구대의 동아지 지역입니다. 자, A는 두 판이 수평을 어긋나서 미끄러진 경계는 샌 안드레스 단층에 대한 설명 틀렸고요. 네, C 답 옳은 설명이죠. 대서양 중앙해령 아이슬란드부터 쭉 대서양 한가운데를 지나 흐르는 마그마 상승하여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진 해령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자, D는요, 고생대 조사운동으로 형성된 것은 고기스곡 산맥, 드라켄스버그 산맥이 되어야 되고요. 동아프리카 지구대는 현재 판이 분리되는 육지에서 경계입니다. 철강석 생산량은 브라질이 많죠. 왜? 안정지계이기 때문에 순상지어서 A, B, C, D 중 형성지가 가장 이런 것은 바로 뭡니까? 네, 안정지계다. 요게 좀 어려운 선지였죠. 하지만 2번이 명확하기 때문에 또 쉽게 고를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이고요. 네, 우린 최종 빙기에 빙하로 덮였던 지역 굳이 표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A는 오늘날 툰드라 기후잖아요. 북극해 주변 타이가라 불린 침엽수림되는 냉대기에서 나타나죠. 따라서 1번이 틀렸습니다. 1번이 답. 자, 2번 B에는 빙하 퇴적지인 모래인 나타나고요. C, 피오르 나타나죠. 최종 빙계 빙하로 덮였었으니까요. D, 알프스 산지에는 공곡과 호른 내 빙하 지역 나타나죠. B와 C, 과거에 빙설 기후 지역이 있다. 네, 빙하로 덮여있었대요. 빙하로 덮여있었던 게 뭡니까? 최나늘 기온이 0도 미만인 EF 기후라는 것이죠. 현재는 아니지만 빙기 때 빙하로 덮여있었던 곳이니까 옳은 설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념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1번 식량자원도 매우 쉽게 출제됐습니다. 전 세계 수출량을 통해 가지고 네, 밀이 1등이고 옥수수가 2등이고 쌀이 꼴등이다. 가와나 구분이 약간 힘드니까 다가 쌀이라는 것만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수출량 쌤 강조했죠. 밀의 수출 1등은 러시아이다. 따라서 가가 밀이고. 그 다음에 또 이거 강조했잖아요. 옥수수 수출은 네, 미국과 네, 특히나 우크라이나 쌤 강조 많이 했는데 야, 우크라이나 좀 빈칸에서 좀 내지. 그리고 쌀의 수출량 1등 어디다? 인도고 2등이 타이다. 그래서 타이가 통계자료 2등인 것이 2개 있다고 했습니다. 쌀 수출 2등, 불교 신자수 중국에서 2등. 이것까지도 우린 공부를 했습니다. 자, 밀의 최대 생산국은 중국이고요. 네, 다 쌀의 수출량 인도가 중국보다 많다. 답은 2번이 되고요. 3번 가축의 사료로 많이 이용되는 건 옥수수이고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요. 옥, 쌀, 밀이 되죠.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 것은 밀이 됩니다. 그래서 식량 자원의 기본적인 통계 자료 외우지 않고 이해했던 거 바로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건조아시아 지역의 지역 국가 특징인데요. 아리아인에서 유래하였다. 그 다음에 테헤란. 우리 수도 외우자고 했었지. 네, 북쪽은 카스피해, 남쪽은 페르시아에 접해 있는 것. 네, 이란에 대한 설명. 나의 국가명은 사우드가 끝났죠. 수도 리야드, 사우디아라비아이고요. 룹 알 할리 사막까지도 우리는 많이 외우자라고 공부했습니다. 다는요, 튀르크족이다 끝났죠. 앙카라 수도 끝났고요. 아나톨리아 고원 6평 20번 문제고요. 이스탄불 너무 중요한 곳이죠. 수도는 아니나 수위 도시 튀르키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이란은요 싱기스곡 산지에 해당하고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죠. 서남아시아 국가 중에 천연가스 최대 수출국이 아니라 석유 최대 수출국이 되는 것이고 이슬람교 성지인 메카가 있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특징. 나는가보다 국가 내 시아파 신자율이 높은 것은 이란과 이라크입니다. 이란이 더 높죠. 자, 그 다음에 국내 총생산에서 1차 산업 차지한 비율은요. 네. 나 같은 경우는 산유국이잖아요. 대표적인 산유국, 사막입니다. 굳이 뭐 1차할 이유가 없는 거죠. 부자니까요. 하지만 튀르키예는 온대 기후다 보니까 농업을 좀 더 많이 종사하겠죠. 따라서 답은 5번이 되는 것이고요. 뭐 이거보다 더 어렵게 출제한다면 대추야자 생산량으로 사우디가 더 많다. 이렇게 약간 한번 꺾어가지고 출제할 수 있었는데 너무 쉽긴 했습니다.
자,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또 줄글로 이렇게 내죠. 우유니 소금 사막 볼리비아고요. 쿠스코와 마추픽추 페루가 되죠. 자, 그 다음은요. 아마존강 유형의 중심 도시 마나우스, 아마존이라고 하면 브라질이죠. 국토가 바다와 인접한 연안국이다. 볼리비아는 내륙국이죠. 볼리비아, 파라과이, 남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유이한 내륙국이다. 강조 많이 했던. 메타강에서 우리 엄청 많이 했잖아요. 우리 공부한 내용 한 30 공부했다면 1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됐네요. 세계지리에서는. 틀렸고. 종주도시 현상은 다 나타나죠. 안 나타나는 곳이 어디예요? 브라질과 볼리비아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 배웠죠. 답은 2번 옳은 설명. 자, 브라질은요 포르투갈을 주로 사용하고요. 국토 면적은 브라질이 제일 넓지요. 그다음 브라질은요 소욕 사육도 수가 1등이죠. 소사육도 수 2등 어디다? 인도다라는 개념까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난하게 출제됐습니다. 자, 14번 에너지 자원도 그래프보단 지도에서 너무 쉽게 출제됐어요. 수력, 지열, 태양광 조금 더 어렵게 내볼까요? 개념적으로 수력, 지열, 태양광 중에 하는 국가가 이걸 생산하고 소비하고 발전하는 국가가 가장 한정적인 것은 뭐겠습니까? 네, 지열이죠. 왜? 판의 경계 지역에서만 가능한 게 지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정 국가의 한정에서 생산하는 것 그게 바로 지열이다. 아이슬란드 하지만 아이슬란드 수력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뉴질랜드 그리고 또 여기 또 여기 판의 경계 지역에서 많이 해 가가 지열입니다. 브라질 수력이겠네요. 중국 수력이겠네요. 네, 나가 수력. 다는요 태양광. 그래요. 사우디 수력할 수가 없겠죠. 오케이, 요렇게 쉽게 갑니다. 자, 1번은 수력에 대한 설명, 2번은 지열에 대한 설명. 기상조건의 영향을 지열은 받지 않고요. 자, 노르웨이는 대표적인 수력 국가죠. 수력의 발전이 압도적으로 높은 국가이고 조금 더 우리가 어렵게 공부했잖아.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심지어 아이슬란드도 수력과 지열이 둘 다 발달되어 있는 나라에서 소비량 말고요. 공급량 말고요. 발전량은 무조건 수력이 1등일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지열은 발전보다는 난방용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이것도 알잖아. 또 우리는 심지어 중국에서 에너지 소비에서 수력이 많아 원자력이 많아? 수력의 비중이 높다라는 거. 미국은요 수력도 발달했고 원자력도 발달했어. 하지만 미국은 원자력의 비중이 높다라는 것도 메타강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전 세계 발전량은 당연히 수력이 1등이다. 요것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지열과 태양광 알 바냐 알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발전량이라 한다면 지열은 적은 편이다. 왜? 지열은 그 자체가 열이기 때문에 굳이 전기 에너지로 변환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가정의 난방이라든지 온수를 데피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지 굳이 발전에서는 지열이 잘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발전량은 수력이 1등이라는 것만 알면 되지만 세계 중에서는 태지가 되겠죠. 자, 15번입니다. 미국의 러스펠트. 이것도 선생님 강조 진짜 많이 했잖아, 얘들아. 뉴욕이 1등입니다. LA가 2등입니다. 그 다음에 죄송해요. 시카고가 인구 3등입니다. 요거 얘기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최근의 도시 인구 1등 가가 뉴욕입니다. 2등인 나가 LA입니다. 네, 3등인 시카고입니다. 그 다음은요. 네, 라와 델러스입니다. 인구는요. 선벨트 지역의 인구 증가하죠. 따라서 여기 어딘데? 휴스턴이 인구 증가합니다. 과거에 50년대에는 이 다란 도시가 상위 5등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죠. 녹슨벨트, 러스트벨트가 돼버린 자동차 공업의 중심지 디트로이트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다가 미시건주의 디트로이트가 됩니다. 라는 것을요. 우리 이제 위도 경도만 제시해줘도 알잖아. 그치? 우리 많이 했잖아. 서경 120도, 서경 75도. 그치? 오케이. 자, 가는요, 썬벨트가 아니죠. 뉴욕이니까요. 첨단 산업 발달한 실리콘밸리는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설명. 유전 기반 석유화학 발달한 것은 휴스턴, 라에 대한 설명. 메갈로폴리스에 속하는 것은요, 뉴욕에 대한 설명. 히스패닉 인구 비율은요, 히스패닉이 누군데? 라틴 아메리카 친구들 중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친구들 히스패닉이라고 하죠. 따라서 라틴 아메리카 가까운 멕시코 주변, 네, LA라든지 휴스턴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디트로이트는요, 굳이 추운데 왜 사냐? 가까운 곳 살지. 이런 느낌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5번. 무난합니다. 6번입니다. 자,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줄글이고요. 독일의 루르 대표적인 원료산지 공업 지역입니다. 독일의 내륙에 위치하죠. 석탄 철강사와 관련해가지고 독일의 루르, 자르, 작센, 그다음에 프랑스는 바로 랄프 로렌 해가지고 패션에 관심 있는 프랑스 친구들. 그래서 로렌은 프랑스의 내륙의 원료산지 공업 지역이었습니다. 다뉴브강 유역에 위치한 철강 공업 중심지는 맞죠. 원료산지니까요. 근데 다뉴브강 내가 가르쳐 준 적 있어? 언급은 했어.
유럽의 주요 강 중에 지금까지 출제된 게 라인강이잖아. 스위스에서 발원해가지고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을 지나고 독일을 지나 흐르다가 네덜란드가 하구인, 로테르담의 하구인. 그게 바로 라인강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라인강 유역에 위치한 것이 바로 루르입니다. 다뉴브강은요, 마찬가지 알프 산지 근처예요. 독일의 남부죠. 알프 산지 일대죠. 높은 데 해가지고 저기 흑해로 유입되는 동유럽의 수많은 강을 지나 흐르는 강이 다뉴브강. 우리한테는 도나우강이라고 조금 더 익숙하죠. 음악 시간 때 난다. 이거 아닌데? 뭐 도나우강과 관련된 무슨 음악 있잖아요. 그러면서 요런 강도 있다라고 개념 때 한번 언급을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라인강 말면 돼요. 교육과정상 주요 언급이 되어 있는 라인강 말면 되는 거야. 그럼 독일은 라인강 말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다뉴브강 이거는 답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애매하다고요? 그럼 뭘 고민합니까? 우리한테는 세모가 있는데요. 무적의 치트키. 자, 그리고 주요 에너지 자원의 변화로 항구 중심의 새로운 공업 지역이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유로포트. 기출에 많이 나온 거. 이 로테르담 유로포트는 어떤 산업이 발달했다? 석유화학 클러스터가 발달했다. 라는 것까지도 기출에서 많이 했던 내용. 답은 2번입니다. 자, 시스터 사이언스 시티는 영국이 아니라 스웨덴이고요.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프랑스 남부 지역에 위치한 첨단 산업 지역이죠. 따라서 틀렸고. 휴양도시가 발달한 이탈리아 남부 지역이 아니라 이탈리아가 이렇게 생겼다면 어디에? 요쪽 북동쪽 지역이 바로 제3 이탈리아다. 주요 도시는 심지어 베네치아다. 그다음에 볼로냐 스파게 할 때 볼로냐다. 요거까지도 우리는 공부했던 것입니다. 메타강에서 훨씬 더 깊고 넓고 다양한 자료를 선지들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매우 쉽게 문제 푸셨을 겁니다. 그래서 수능은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될 수 있으니까 메타 강의까지는 꼭 들어주세요. 세진 특히나. 자, 세 국가의 품목별 수출액 비율, 호주, 인도, 중국이고요. 또 메타에서 정말 많이 했었죠. 기계, 전자, 통신, 운송 장비, 제조업 발달한 중국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및 광물 자원 비중이 높은 제일 높죠. 몬순아시아, 오세아니아에서 이게 바로 호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인도가 되지요. 자, 원주민 에버리지의 대표적인 것은 호주에 대한 설명. 전 세계에서 양사육두수 가장 많은 것은 중국이죠. 그 다음에 나는 인도는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중국보다 적죠. 인도가 중국보다 못 산다라는 거 중요한 개념이고요. 옥수 생산량은요. 미국이 1등, 중국이 2등이죠. 따라서 틀렸고요. 가나다 중에서 호주의 3차 산업종사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왜요? 선진국일수록 3차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작년 수능에 이게 나왔습니다. 호주와 인도네시아의 2차 산업 뭐가 어디가 비율이 높다? 네, 인도네시아가 높죠. 인도네시아, 중국은 몬순아시아, 오세아니아에서 2차 산업 비율이 제일 높은 곳 40% 정도도 라는 것도 우리 메타 강에서 많이 했던 것이죠. 그지? 그리고 2차 산업의 비율이 제일 낮은 곳은 네, 호주라는 거예요. 호주는 광물은 발달했지만 광물과 제조 합치기 2차 산업이잖아.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제일 낮은 편이다. 그래, 호주는 선진국이니까 3차의 비율이 제일 높겠네 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일본과 호주도 비교 가능하잖아. 일본, 호주 뭐로 비교해? 2차로 비교하는 거죠. 2차 비율이 높은 것이 일본, 낮은 것이 호주. 네, 좋습니다. 자, 끝없는 평원 세렝게티. 이것도 우리가 개념 때부터 국가별 특징에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사하라나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국가별 특징에서 세렝게티 촌 어떻게 외우자고 했죠? 물론 여기는 케냐의 마사이 마라 이기 때문에 케냐가 아니고 탄자니아겠구나라고 추론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외우자고 했었잖아요. 우리 갓세종, 킹민저금 해가지고 세렝게티, T로 끝나니까 탄자니아. 기억나죠? 수업시 했던 거 세렝게티, 티읕, 탄자니아에서 탄자니아입니다. B가 바로 탄자니아.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엄청 낮았지만 다이아몬드 따라서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엄청나게 높은 남아공과 더불어서 아프리카에서 높은 나라 바로 보츠와나가 되는 것이죠. BD. 할 거 없죠? 자, 그 다음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자, 봐요. 자, 기후값 차이죠. 기온의 문제와 다르게 네 지역이 모두 온대 기후예요. 특이한 곳을 찾기가 조금 힘들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선생님이 기후값 차이 어떻게 풀라고 말씀드렸죠? 먼저 기후 지역을 적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CS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후값 차이 할 땐 특히나 1건인지 7건인지 꼭 적어라고 말씀드렸죠. 네, 북반구 서머 드라이니까 7월 감기. 자, 칭다오는 아닙니다. 근데 칭다오 비슷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CW일 수 있고 DW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DW 여기에 조금 더 내려가면 베이징은 확실히 DW인데 칭다오 사이니까 또 해안가이니까 CW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1건. 호주 CS 남방구 서머니까 몇 월? 1건. 시드니 CFA
자, 요렇게 적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가 열대기후였다면 열대기후는 무조건 1월이든 7월이든 12월이든 할 것 없이 기온이 제일 높아로 접근할 수 있는데 다 온대요. 기온 차이가 애매합니다. 물론 최하늘 기온은 대륙의 동안이니까 얘가 제일 낮겠죠. 근데 기온 차이 봐봐. 비슷비슷해. 비슷비슷해. A, B, C, D. 북반구 2개, 남반구 2개 딱 구분되네. 그럼 기온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걸 느껴야 되지? 그럼 강수량 강수량 접근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1건, 7건 정을 딱 봐. 1건이 2개고 7건이 하나야. 생각의 문제입니다. 1건이 2개고 7건이 하나야. 그럼 만약에 이걸 낮 시기가 1건이라고 했다면 평균보다 강수량이 적은 친구가 2개. 그럼 만약에 7월이라고 해보자. 그럼 7월 강수량이 적은 곳은 7건 하나가 평균보다 확실히 작을 것인데 C도 작다란 말이야. 물론 A보다 C가 많긴 합니다만 A만 확실히 강수량이 적은 7건은 아닐 것 같아. 왜? 우리가 1건이라고 딱 2개를 적어놨잖아. 그래서 이 나식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평균에서 그 지역의 기후값에서 평균을 뺐을 때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적은 게 2지역이라는 거. 이거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려면 기후 지역을 첫 번째 무조건 다 아셔야 되고 두 번째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당연하죠. CS 7월 북반구 지진성 7월 건기인 거. 하지만 이렇게 7건 1건을 적어 놓으면 문제가 한눈에 풀 수 있게끔 들어온다라고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했던 거예요. 7건이 2개, 7건이 하나, 1건이 2개니까 얘는 1월일 확률이 매우 높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가 1월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문제를 싹싹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가는 7월이 되고요. 7월 평균 기온 차이, 북반구 서머입니다. 최나늘은요, 대륙 동안과 서안 크게 차이가 없죠. 최하늘의 차이는 있지만 따라서 A, B, 둘 다 기온 비슷해요. 높아요. 나머지 2지역보다. 하지만 1월 강수량이 적은 1월 건기가 A이고요. B는 여기가 됩니다. C, D, 7월 기온 차이 7월은 남반구의 겨울입니다. CS랑 CF에 딱히 비슷한 위도고 기온 차이 크지 않아요. 대륙에 크게 영향을 받는 북반구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과 동쪽 같은 경우는 최하늘 기온의 차이가 나타납니다만 호주는 땅이 좁잖아요. 7월 남반구의 겨울이면 딱히 기온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비슷해요. 정말 맞는 것 같은데? 근데 CD 중에서 1월 시기 강수량 차이가 마이너스 값인 C가 1월 건기, 1월 건기 적어놨죠? 얘가 C일 거예요. 얘가 D일 거예요. 짝짝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알겠죠? 기존의 기후값 차이 문제보다 어려운 거 맞습니다. 왜? 내 지역이 모두 다 온대 기후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풀 수는 있는 거야. 왜? 선생님 알려준 대로 기후 지역 적고 특히나 몇 월 건기 적고 기후 공식, 차이 공식 한번 생각하고 특이한 값을 생각하는 거지. 특이한 값이 바로 뭔데? 1건이 2개, 7건이 하나. 강수량 차이에서 평균보다 강수량이 적은 지역이 2지역이야. 심지어 2지역은 평균보다 적은데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 그럼 2지역이 이 시기에 건기겠구나. 그럼 1건 적었으니까 나가 1건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문제 샤락 해결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선지 갑니다. 자, C 주변에는 오랜 이동의 수목농이 이루어지는 것이 CS 지중해성계의 오른살며 A는 C보다 그렇죠. 연교차 크죠. 겨울이 훨씬 추우니까요. 오른살명 답은 기억 니은이 되고요. 자, B는 D보다 여름 강수량 여름이 건조하죠. 틀렸고요. D는 A보다 7월의 낮 길이가 짧죠. 7월은 북반구 고위 들어갈수록 낮 길이 길어지니까요. 따라서 답은 1번 확실합니다. 라고 풀리게 되는 거예요. 아마 요 문제를 학생들이 틀려서 요 문제 몇 점짜리냐? 2점짜리네요. 1등 컷이 48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문제가 어려웠죠. 이 문제 말고는 무난하게 풀고요. 근데 이 문제 역시도 우리가 기출에서 기후 문제를 풀 때 선생님 시키는 대로 그냥 우리가 마더텅이나 그 빨간 책으로 답만 체크하고 해설 쭉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기출 문제는 이렇게 기후 문제는 풀어야 됩니다. 기후 지역 정리해야 됩니다. 선생님 시킨 대로 한 친구들이었다면 또 메타 강의에서 기후값 차이로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면 무난하게 맞췄을 겁니다. 우리만 1등급 받았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현강 학생들한테 연락 왔더니 기후 문제 틀렸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과목도 공부하느라고 집중을 좀 덜 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충분히 맞추셔야 하는 문제고요.
자, 그다음 뭐 환경 문제, 습지 보전, 람사르죠. 교토의정서 대체 협약은 뭐죠? 파리 협정이 되는 것이고요. 사막화 방지 협약, 바젤은 이거 우리 어떻게 했니? 런해봐요였죠. 쓰레기 버리고 런해봐요. 도망가 봐요. 런던 협약은 해양 폐기물, 바젤 협약은 유해 폐기물입니다. 사막화랑 바젤 상관이 없죠. 자, 오존층은 오염 몬스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교토의정서 관련된 건. 사막화 사례 지역으로 사하라 남부의 사일지대다. 답은 4번이 되고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런던 협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죠. 런던 협약은 뭐라고요? 런해봐요. 해양 폐기물, 도망가봐요. 해양 폐기물, 런던입니다. 바로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방사능 그 오염수 배출, 이게 바로 런던 협약을 위배하는 것이죠. 이 친구들 말이야. 좋습니다. 이렇게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9평 세계지리 6평과 마찬가지로 쉬웠습니다. 6평보다는 이 기후 문제 때문에 한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웠고 1컷이 4-8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보지만 또 메타 강의 열심히 들은 친구, 기출 열심히 한 친구들은 50점 무난싸게 받았겠죠. 수능은 이거보다 한 문제 정도 어렵게 출제된다라고 보시고 메타 강의에서 정말 지역지리 부분 줄글 다양한 문제 만들어봤고 선생님이 정말 다양한 선지로 다양한 해안선 길이라든지 우리 노르웨이 해안선 안 나온 게 너무 안타깝네요. 예, 우리가 연습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 조금 더 준비 많이 하신다면 수능 이거보다 한 3배로 어렵게 나와도 우리 50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만 50점 받자고요.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요. 남은 기간 동안 질문 많이 하시고 파이널 모의고사에서도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너무 쉽게 나와서 이 어려운 문제를 풀 필요가 있을까라는 선생님도 생각이 고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튼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만납시다. 안녕.